72세인 저, 이선자, 리선자, 위 삶은 원래 평온하고 단순했습니다. 매일 작은 발코니에서 국화와 해바라기 화분을 돌보며 딸 혜진, 하이진, 과 외손자 민준이 방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행복은 그리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를 듣고 딸과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어느 흐린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항상 그렇듯 빨리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찰을 마친 후 의사는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슴 깊숙이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냥 절차적인 거겠지 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런 추가 검사라는 것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님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암만 아니면 다행이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마치 제 안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게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고 화면 속 결과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의사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선자님, 검사 결과 유방암 2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고 그저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자국 소리, 안내 방송 소리 등 모든 것이 멎고 제 머릿속에는 암이라는 단어만 울려 퍼졌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암이라니, 내가 암에 걸렸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암은 항상 TV 속 이야기나 저와는 먼 누군가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제 몸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치료 방법에 대해 계속 설명했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어서는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왔을 때 제 발은 무거운 납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대화하고 웃고 있었지만 저는 마치 혼자만 외딴 섬에 있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채 아무 생각도 없이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마당의 차가운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며 차가운 기운이 몸을 스치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솟구쳐 올랐고 한 방울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난 착하게 살았고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하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리며 제 코트를 적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 혜진과 외손자 민준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민준의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이제 병에 시달리는 연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회색빛 하늘은 지금 제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삶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아 텅 빈 접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제 머릿속에는 암이라는 두 글자만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고 있었고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은 막힌 듯 답답했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저는 그대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무력감이 저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제 삶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내가 혜진과 민준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걸까? 라는 생각에 더욱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혜진이 돌아왔습니다. 딸은 신발을 벗으며 집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민준 데리고 왔어요. 엄마, 집에 계세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티를 내선 안 돼. 약해 보여선 안 돼. 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민감했습니다. 딸은 식탁에 조용히 앉아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걱정스러운 눈빛이 되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숨기지 마세요. 뭔가 일이 있는 거 다 알아요. 혜진은 제 손을 부드럽게 잡고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입술을 꼭 깨물며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더는 강한 척할 힘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며 앞으로 고개를 숙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암에 걸렸어. 혜진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끊겨서 제가 한 말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함도 어떤 패닉도 없었습니다. 저는 혜진이 당황하고 크게 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딸은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랑 민준이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밝고 빛났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뚝 선 등대처럼 그 눈빛은 저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너무 무서워. 아플까봐, 모든 걸 잃을까봐, 엄마가 이겨낼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두려움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더니 제 뒤에서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딸의 따뜻한 품은 제 마음속 불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온몸이 풀리며 딸에게 기대었습니다. 딸의 품은 거센 폭풍 속에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 같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 같이 해낼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엄마만 포기하지 않으면 저랑 민준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어두운 하늘을 뚫고 내려오는 햇살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약하고 아무리 두려워도 제 곁에는 딸과 손자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제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저는 흐느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눈가가 붉어진 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어요. 엄마. 그날 오후 잿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따스한 햇살이 작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식탁 위로 길게 들이온 햇살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제 곁에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학치료. 짧은 두 글자였지만 마치 거대한 산이 어깨 위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치료 과정과 제가 겪을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메스꺼움, 탈모, 피로, 면역력 저하. 모든 설명을 들은 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화학치료 날, 저는 치료실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같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환자는 이미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 반질반질한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해 보였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눈을 감고 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폭풍에 익숙해진 지 오래된 사람들 같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손으로 옷자락을 꽉 잡고 심장이 전쟁터에 처음 들어선 병사처럼 두근거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제 팔정맥에 주사를 꽂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차가운 주사바늘이 살갗에 닿는 느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아플 뿐이야.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메스꺼움이 몰려오며 위장이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요동치는 것처럼 뒤틀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패닉하면 안 돼. 여기서 약해지면 안 돼.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려고 노력했지만 숨을 쉴수록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화학치료가 끝나고 저는 거의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딸 혜진은 제가 나오자마자 달려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딸에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강한 척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딸은 한 걸음씩 천천히 저를 부축하며 차로 데려갔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적 혜진이 걸음마를 배울 때 그렇게 부축했던 것처럼요. 인생은 정말 이상합니다. 결국 누구나 어느 순간에는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된 듯했습니다.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메스꺼움이었습니다. 위장이 계속 뒤틀리며 목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꺼낼 게 없어서 그저 쓴물이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혜진은 제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주며 물을 건넸습니다. 엄마, 물 한 모금만 드세요. 조금 나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피로와 메스꺼움이 뒤섞인 감각은 마치 제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몸은 뜨거웠지만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고개를 돌리니 방 한쪽에 있는 화장대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거울 위로 비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창백하고 힘없는 할머니, 군데군데 빠진 머리카락, 그리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그 모습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강인했던 이선자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민준이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슈퍼히어로야 라고 자랑했던 그 할머니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저 병약하고 초췌한 머리가 엉망인 채 눈물 흘리는 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처음으로 제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으며 마치 악몽에서 도망치려는 아이처럼 숨었습니다. 눈물은 베개를 적셨고 목구멍에서는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왜 하늘은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걸까? 그 순간 저는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더 이상 고통도 메스꺼움도 잠 못 이루는 밤도 없을 텐데.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혜진이 문을 조용히 열고 따뜻한 수건을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수건을 제 이마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잘 버텨주셨어요.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그쵸? 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혜진이 이렇게 다정하게 엄마라고 부른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제 옆에 앉아있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그 안에는 사랑과 인내가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울지도 두려워하지도 약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엄마. 혜진은 말하며 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적 딸의 머리를 쓰다듬던 것처럼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픔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잘 해낸 걸까?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승리라는 걸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전히 통증은 남아있었고 메스꺼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작은 불씨는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풍 너머에는 제가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해냈어. 내일도 계속 노력하자. 저는 스스로 다짐하며 딸의 따뜻한 품속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둡고 춥고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던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제 심장에 물방울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깜깜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벽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덮어도 제 안의 차가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움은 날씨 때문이 아니라 화학치료가 지나간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치료는 제 몸에 지속적인 통증을 남겼고 그 통증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머리는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아팠고 복부는 메스꺼움에 뒤틀렸으며 목구멍은 항상 무언가에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팔이 부러졌을 때도 혜진을 낳았을 때도 아팠지만 이 고통은 이전의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멈출 줄 모르고 저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10번을 세고 나서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이고 가슴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저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간신히 도착하자마자 위 속에 남아있던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음식은 없었고 남은 건 쓰디쓴 담즙뿐이었습니다. 한 번 토할 때마다 위장이 뒤틀리고 마치 누군가가 그것을 비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세면대 양옆을 꽉 잡고 온몸이 떨리는 상태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이 아픔 때문인지 아니면 억누를 수 없는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 물었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에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여인 얼굴, 창백한 피부, 군데군데 빠진 머리카락. 한때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이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해 라던 그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 있기조차 힘든 낯선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러움, 피로,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왜 여전히 부족한 거지? 그 순간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한 가지. 만약 내가 포기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멈춘다면? 그러면 고통도, 피로도, 긴 밤도 모두 끝날 텐데. 저는 고개를 돌려 발코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은 바람에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나가기만 하면, 한 발짝만 내디디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 생각은 마치 속삭이는 악마처럼 제 머릿속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한 걸음씩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는 이성과 절망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은 제 가슴 속 냉기보다 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비가 마당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귀를 찢을 듯한 소리를 내며 불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내일 저 큰 시험 있어요. 할머니가 저 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순수한 그 목소리는 얇은 벽을 뚫고 제 마음속 폭풍을 관통해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제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막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흘린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아직 나를 필요로 해. 혜진이도 나를 필요로 해. 그들을 두고 내가 떠날 수는 없어.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은 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해. 내일을 넘기면 또 다른 승리의 기회가 올 거야.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때쯤 제 다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실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누웠을 때 여전히 통증은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갈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는 스스로 다짐하며 눈을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혜진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저를 걱정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딸이 저를 지켜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저는 여전히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한 하늘색 실크 스카프가 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죠. 매일 아침 혜진이는 제게 스카프를 정성스럽게 둘러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여전히 정말 예뻐요. 이 스카프가 엄마한테 딱 어울려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저를 위로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는 것을요. 스카프 아래에는 텅 빈 허전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부러 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제 자신과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올려 스카프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마음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보고 싶을까? 하지만 곧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화학치료의 고통을 견뎠는데 왜 내 모습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지? 저는 스카프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얇은 실크가 제 머리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인 얼굴, 창백한 피부, 그리고 반질반질한 민머리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풍성하고 검은 머리카락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통은 화학치료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마침내 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름다움도 강인함도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울 앞에 앉아 숨을 쉬고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이선자야. 저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비록 작은 말이었지만 그 울림은 제 가슴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질반질한 민머리, 얇고 약해 보이는 피부, 그리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려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힘든 날들을 견뎌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작은 가위를 꺼냈습니다. 머리에 남아있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내 손으로 해야 해.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위날이 닫히며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머리카락 몇 가닥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가위질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마다 두려움의 조각들이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 약해 보이는 모습, 억지로 강한 척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머리카락이 사라지고 저는 가위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뼈를 깎는 고통과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까지 모두 견뎌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여전히 여기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렸고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딸은 문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천천히 제 곁으로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스카프 안 하실 거예요? 딸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제 더는 나를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혜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이번에는 위로가 아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도 예전의 아름다움도 없었지만 저는 제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정말 예뻐. 혜진이는 거실에서 제 맞은편에 앉아 희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대상 그림 교실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안내문을 들고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수업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그림도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기운 내시더라고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림을 배워서 뭐 하겠니? 화가도 아니고. 혜진이는 여느 때처럼 인내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엄마가 다시 즐거움을 찾으면 돼요.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저 즐거움을 찾으세요. 도대체 마지막으로 제가 진심으로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암 진단을 받은 이후로 저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어떻게 즐거움을 느끼는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마지못해 수업에 가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그림 교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다채로운 색감의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10명 정도의 남녀 어르신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앞에 놓인 물감과 붓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나이가 30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스케치북과 수채화 물감 세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걸 그리시면 돼요. 꽃, 나뭇잎, 뭐든지요. 저는 자리에 앉아 눈앞에 놓인 하얀 도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 느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색칠을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또 어떤 사람은 새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필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선 하나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뭘 그리겠어?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곧 집 발코니에 국화 화분이 떠올랐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얇고 섬세한 꽃잎이 펼쳐진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을 그려 꽃의 중심을 표현했고 그 주위로 꽃잎을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꽃잎은 울퉁불퉁하고 크기도 들쭉날쭉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꽃 하나를 그리고 또 하나를 그리고
또 하나를 그렸습니다. 점점 손놀림이 익숙해졌고 꽃잎의 모양도 점점 부드럽고 둥글게 변해갔습니다. 선생님이 제 옆을 지나가다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선자님,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재능이 있으신데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칭찬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잘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요?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 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말이죠.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밝은 노란색 물감이 국화꽃잎을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초록색 잎을 그리고 그 주위에 잔디 몇 줄기를 더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 빈 공간은 점점 밝고 생동감 넘치는 색으로 채워졌습니다. 내가 한 장의 그림을 완성했어. 저는 스스로 놀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화학 치료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흥분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선자님, 이 그림 정말 인상적이에요. 괜찮으시다면 이 그림을 센터 전시회에 출품해도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시회요? 이 그림을요? 네, 맞아요. 참가자분들이 자신이 세상과 나누고 싶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전시회예요. 이선자님의 그림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저는 다시 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국화, 푸른 잎사귀, 그리고 꽃잎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햇살들.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그 그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서 낯선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부심이었습니다. 암 진단 이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저를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가 그림 수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딸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단순히 나쁘지 않다.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일부를. 전시회가 열리는 날, 저는 두 손을 꼭 쥔 채 커뮤니티 센터의 메인홀에 들어섰습니다.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와 바닥 위로 길게 퍼졌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 제 옆에는 혜진과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방 한가운데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그림 저기 있어요. 제일 크고 멋있어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제 그림이 벽에 정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밝은 노란 국화, 싱그러운 초록잎, 그리고 꽃잎 사이로 스며드는 가느다란 햇살. 제 그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눈에 띄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폭풍 속의 빛 작가 이선자. 언제 선생님이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누군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제목이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화학치료의 나날들, 끊임없는 고통, 절망적인 밤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눈부신 국화의 꽃잎들로 승화된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서 혜진이가 제 손을 살며시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보이세요? 엄마가 해내셨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병에 시달리는 약한 노인이 아닌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저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초록색 코트를 입고 그림을 보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칭찬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 작품이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그림 선생님이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선자님, 제가 뭘 했죠? 정말 그림에 재능이 있으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걸 그렸을 뿐이에요. 저는 조금 쑥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폭풍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선자님은 그 빛을 보셨고 그림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선생님은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 빛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은 승리의 증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견뎌왔던 고통의 날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모두 그림 속에서 빛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갑자기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선자님이신가요?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노트를 들고 한 손에는 녹음기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 신문 기자입니다. 이선자님의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그림 뒤에 담긴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껏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혜진과 민준이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잘하지는 못해요. 저는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지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무엇이 영감을 주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다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지나온 여정 그 자체라는 것을요. 이 그림은 제가 스스로에게 말하기 위해 그린 거예요.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빛은 항상 있다는 거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대답이네요. 이선자님. 저는 다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렬한 노란 국화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이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안의 폭풍을 이겨냈고 그 빛을 찾아내어 그것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꿔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발코니에 앉아 바람에 살랑이는 국화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빛이 꽃잎에 스며들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그린 그림 속의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 빛나는 모든 광선은 제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민준이와 혜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밝은 웃음소리는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집안을 바라보니 혜진이가 민준이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세상의 어떤 걱정도 방해할 수 없는 순간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번 숨은 고통을 참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그것은 단지 전시회에 제 그림이 걸렸기 때문도 누군가가 저를 칭찬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낸 것은 단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바람이 국화 화분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화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병을 이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전시회 이후 제 삶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거울을 피하지 않았고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민머리를 당당히 드러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고개를 높이 들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발코니에 앉아 활짝 핀 노란 국화 화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꽃잎이 반짝이고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자 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부드러운 꽃잎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감촉은 마치 제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다정했습니다. 참 예쁘다. 그리고 강하구나.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네. 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찻잔이 놓인 쟁반을 들고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본 혜진도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꽃이랑 대화하고 계세요? 딸은 쟁반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단다. 너무 예쁘잖니. 저걸 보면서 엄마가 떠오르더구나. 저는 차를 2잔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제 말을 궁금해했습니다. 엄마가 떠오른다니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딸의 손에 찻잔을 쥐어주고 손가락으로 살짝 딸의 손을 감쌌습니다. 국화는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꽃잎이 부러지지 않아. 흔들리고 휘청거리더라도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똑바로 일어서지. 엄마도 국화처럼 그런 것 같아. 때로는 넘어졌지만 결국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 혜진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제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요.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분이에요. 혜진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저는 그 말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깊은 온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림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흥분된 목소리로 지역 요양원이 제 그림 폭풍 속의 빛을 구입해 어르신들의 공동 휴게실에 전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선자님, 요양원에서 이 그림이 어르신들께 희망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들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전화기 너머로 기쁨을 숨기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 그림을 사고 싶어 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이 그림이 다른 어르신들께 빛과 믿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살짝 떨릴 정도였습니다. 내 그림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침대에 조용히 앉아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도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저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했습니다. 다음 날 혜진과 민준이는 저를 요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림을 벽에 거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함께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메인홀에 들어서자 제 그림이 정중하게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 계셨고 몇몇은 그림을 멀리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림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림을 오래도록 응시하시더니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저 꽃잎들이 아무리 거센 폭풍이 와도 꿋꿋이 버티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분이 내 마음을 이해하셨구나. 내 그림을 이해하셨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혜진이 제 손을 가볍게 만지며 웃었습니다. 엄마, 보이세요?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처럼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해냈어. 내 고통이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야.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었어. 딸의 말에 저는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눈물을, 그리고 제 약한 순간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는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발코니에 앉아 국화 화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연필과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무언가 그리고 싶었습니다. 눈앞에 국화 화분을 천천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 잎사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림의 한쪽 구석에 작은 햇살 한 줄기를 그렸습니다. 너무 밝지도 너무 화려하지도 않은, 그러나 그곳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작은 햇살이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뒤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술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그 그림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저는 연필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국화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부드러운 바람이 제 뺨을 살며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을요. 병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고 고통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폭풍 속에서 빛을 발견했고 그것이 제 마음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민준이와 혜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맑고 기분 좋은 웃음소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번 숨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냈어.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칭찬이나 위로 없이도 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단순히 병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살고 있었습니다. 감사와 평화 속에서 제가 되찾는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